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노인복지관 관장 김정택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는 사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인 건 어르신들께서 나는 정당하게 받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나는 속인 적이 없으니 걸릴 게 없어.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본인도 모르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경우를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악의 없이 그냥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런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수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정당한 신고를 통해 환수금액 30%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조사에서 환수금액 8,700만 원 중 신고자에게 포상금 2,60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죠. 무엇보다 정당하게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견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규모가 무려 5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허위신고나 고의적 은닉이 340억 원, 신고 누락이나 실수가 24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국민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소득인 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소득 변화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새로 취직했거나 월급이 올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소득이나 부동산 처분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작은 월세 받는 것 정도야 뭐하고 생각하시다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변화가 생겨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금이나 보험, 주식 등의 변화를 신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훨씬 체계적이고 철저해집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확인했다면 이제는 분기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14개 기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소득이나 재산 변화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부정수급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된 신고나 고의적인 신고 누락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받지 말아야 할 급여를 받거나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허위신고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혼자 산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제로는 소득이 있으면서 없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 은닉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숨기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자녀가 취업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신고 누락입니다. 이건 악의는 없지만 깜빡하거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의하셔야 할 구체적인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련 변화입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취업, 이직, 승진해서 소득이 변했을 때, 가족이 이사를 했을 때,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 구성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관련 변화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았을 때, 임대소득이 생겼을 때,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적금이나 예금이 늘었을 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관련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구했을 때, 연금 액수가 변했을 때, 기타 수입이 생겼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하셔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거든요. 2025년부터 익명신고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바일 앱,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도 쉽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실제로는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과 함께 살면서 단독가구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없다고 신고한 경우,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수급비로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경우, 명품을 착용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자주 구입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신고 접수 30일 이내에 1차 조사가 시작됩니다.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즉시 급여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악질적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받고 계시는 분들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떳떳하게 받고 계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사를 통해 본인이 정정한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포상금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해서 적발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포상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금액의 10%에서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1년간 월 50만원씩 부정수급했다면 총 600만원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신고자는 60만원에서 18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신고여야 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 부정수급하는 것 같다는 추측으로는 안 되고 명확한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 내용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정수급 금액이 환수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자 본인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의 다툼이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정되고 환수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포상금 지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통 확정 후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나 악의적인 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한 허위 신고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허위 신고나 악의적 신고가 확인되면 오히려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신고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말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단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14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국세청의 소득정보,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정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정보, 고용보험공단의 취업정보 등이 모두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아들이 어디선가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포착됩니다. 그러면 해당 수급자에게 변동사항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등기소 시스템과 연계해서 즉시 파악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수급자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매월 고액의 카드 사용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모바일 추적 시스템도 활용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척법한 절차를 거쳐서만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급받으면서 실제로는 지방에서 사는 경우를 찾아내는 데 활용됩니다. 소셜미디어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이나 고급 식당 사진, 명품 사진 등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방법도 변화합니다. 기존에는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했다면 이제는 불시 방문 조사가 늘어납니다. 실제 거주 여부, 가족 동거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장, 반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상가 상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급여 중단입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즉시 모든 급여가 중단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중단되고 재신청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제재를 받습니다. 환수 조치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만 환수했다면 이제는 여기에 가상금까지 추가됩니다. 연 14.6%의 가상금이 붙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환수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해도 최대 36개월, 즉 3년 이내에 완납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도 강화됩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이 원칙입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 고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과자가 되어서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를 받으면 신용정보기관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부양 의무자 조사가 강화되어서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더욱 철저해집니다. 또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가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경우, 본인이 먼저 신고한 경우, 소액인 경우에는 처벌 수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 절차도 강화되어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복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가족의 소득 변화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70세 김 할머니의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된 아들이 새로 취업했는데 3개월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 월급이 250만 원이었는데 이로 인해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3개월치 급여 90만 원을 환수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언제 잘릴지 몰라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셨지만 취업 즉시 신고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손자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취업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자는 따로 산다고 하셨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서 가구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중 누군가의 소득이 변화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 이직, 퇴직, 승진, 감봉 등 모든 변화가 신고 대상입니다. 나중에 신고해도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신고 누락입니다. 영남에 사시는 75세 박 할아버지께서 시골에 있는 밭을 팔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500만 원에 팔았는데 적은 돈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부동산 처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6개월치 급여를 환수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작은 원룸을 월세로 내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월 30만 원씩 받았는데 1년간 신고하지 않아서 360만 원의 소득 누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 작은 금액인데라고 하셨지만 임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임대를 놓을 때, 임대료를 올릴 때 모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지나 임야 같은 시골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금융재산 변화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80세 최할머니께서 적금이 만기되어 5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 돈을 찾은 건데 왜 신고해야 하나라고 하셨지만 적금 만기로 인한 재산 증가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 해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의 보험 해지금을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는 경우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적금이나 예금 만기, 보험 해지, 주식 매매, 자녀로부터의 정기적인 용돈 등 모든 금융 거래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거주지 변화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수급받으면서 실제로는 부산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끔 올라와서 집도 보고 하니까 라고 하셨지만 실제 거주지와 신고 거주지가 다르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 방문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변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둘째, 전화신고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구두로 신고하시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온라인 신고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변화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가족의 취업이나 이직의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변화 신고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통장 사본, 보험증권, 주식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변화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신고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병원 입원, 해외 체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으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고 반대로 줄어들었으면 급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문서로 통지해 드립니다. 이때 변경 사유와 변경된 급여액, 적용 시기 등이 명시됩니다. 만약 결과에 이해가 있으시면 60일 이내에 이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과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 정도 작은 금액은 신고 안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월세 20만 원 받는 것 정도야. 달에 아들한테 용돈 10만 원 받는 건 괜찮겠지? 하시면서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금액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0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월 15만 원씩 용돈을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아서 1년 후 180만 원을 환수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5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셨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부정수급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가족소득 변화는 가족이 직접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수급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아들이 취업했으면 아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인 어르신이 신고하셔야 해요. 가족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도 최종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족과 따로 살면 가족소득은 상관없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주민등록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만나고 지내는 사이라면 여전히 부양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직계혈족, 그 배우자의 소득 변화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중에 몰아서 신고해도 되겠지? 라는 오해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병원비나 생활비로 쓸 돈인데 왜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입니다. 돈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든 상관없이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비로 쓸 돈이에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빌린 돈이에요. 라고 하셔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번째 오해, 세금 안 내는 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세금 신고와 복지 신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도 복지급여 산정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용돈이나 작은 부업 소득은 세금 대상이 아니지만 복지급여 계산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7번째 오해는 복지 담당자가 알아서 확인하겠지? 라는 편견입니다. 공무원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신고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고 의무는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은 매년 심지어 수시로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한번 선정되었다고 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다 싶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단속이 강화된다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당하게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욱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작은 변화라도 즉시 신고하시고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당한 분들이 정당하게 받고 부정한 분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이런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변에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을 아신다면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세요. 그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길이고 복지제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로 연락 주세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집니다. 어르신들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